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전공투를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야구 영화를 했는데 네. 전공투 이야기가 저희가 스튜디오 시간 때문에 하려던 얘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는데 네.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전공투 자체도 자체지만 그런 식으로 혁명의 불씨가 커져서 확 지나가고 나면 그게 여파가 남아요. 그죠. 주로 정신세계에 그 여파가 남다 보니까 문화적인 곳에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그 시절은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랄까 소통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죠. 그 또한 이런 게 있죠. 그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냈을 때 네. 오해를 하시면 운동권 하는 애들은 하등 쓸모없다. 세상이 알아서 발전하는데 나대고 지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그러면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사라져갖고 또 혹은 어딘가에서 꼰대나 뭐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건 맞는데 실패했거나 뭐 어디 저기 뭐 저 북에 가가지고 트위터하고 네. 있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게 뭐냐는 거지. 그게 그냥 그 자체로 흔히 말하는 후일담으로 아 정말 병맛이었어로 끝나는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정신세계에 어떤 무언가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영향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해보죠. 대표님 말씀하신 그 그늘과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일부가 우리한테 제시했던 실험적인 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동전의 앞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우리 눈앞에서 이제 잔재 적폐니까 치워버려야 된다. 아니다. 그때 혁명은 옳았고 아직도 그 정신과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 문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지고 있지? 몰라. 그냥 하죠. 광고 듣고 와서. 아 맞아요. 광고 듣기 전에요. 저 하나 정정하고 갈 거 있어요. 뭐야?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완벽한 클렌징의 소매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포카혼터스라고 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뮬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클렌징 소매는 뮬란에 나옵니다. 이거 오리엔탈리즘 아니야? 동양 여자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뭐 이런 거였어? 아니죠. 몰라, 얼굴을 나도. 허옇게 하지. 이런 거지. 그 사람들 말이야. 화이트 워싱. 셀프 화이트워싱. 그 영화 뮬란을 중국에서 싫어했었어요. 오리엔탈리즘도 오리엔탈리즘인데 왜 싫어했었냐면 만리장성을 뚫고 넘어오는 흉노족들을 막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중화민족이라 그래서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 만리장성 바깥에 다 있는 하나죠. 민족들도 다 우리라는 거야. 다 중국인이라는 거야. 진짜? 그게 있죠. 중국은 한족 우대 아니에요? 우대지만 그거는 이제 숨기는 거죠. 말하지 않고 어필하는 것은 그거 아니지. 공식적으로는 모든 아니죠. 사람 다. 그러니까 티베트 독립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린데 왜. 악한 마음이 피어오르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세요. 싫습니다. 궁금해지잖아. 이게 제일 나쁜 거야. 나 방금 뭐 생각났는데 아니야 됐다. 이게 제일 나쁜 거야 대표님. 내가 얘기했잖아. 악한 마음이 피어오른다고. 악한 마음 동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분께 가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예백인 그분이죠. 어허. 명예 흑인 백인. 뉴타입 인종. 맞아. 명예 흑백? 명예 체스판? 황인종은 아니야. 우리도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타라 입구? 뭐 동도서기?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 모든 것. 어쨌든 내가 뭔가 극복하고 싶었던 모든 것. 동흑서백 뭐 이런 거죠. 동사서독 뭐 이런 거. 이분께 가기 위한 여정을 저희가 진도를 안 빼고 있었어요. 오늘 좀 뺐으면 좋겠고 결국 하게 됐습니다. 혁명 이후의 풍경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전공투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면
그 전공투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뭐 데모에 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관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세대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뭘 먹고 살려면 뭘 살아남은 해야지. 사람은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전공투란 것은 어쨌든 학생 그 회의고 네. 네. 학생들이 하는 거고 졸업을 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사회 진출 시기가 늦는 게 용납되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군대도 안 가죠. 네. 졸업하면 바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최루탄을 마셨다가 혹은 동지들이 혹은 친구들이 그냥 최루탄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가 1, 2년 지났어요. 네. 장렬하게 망했지. 아사다 산장 사건으로 전공투가. 아사마. 맞아. 우리 이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려고 아사마. 그랬어. 내가 자꾸 아사다 아사마 예. 바꿔가면서 얘기했죠. 예, 맞아요.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장렬하게 망한 후 한 1, 2년 사람에 따라서 혹은 2, 3년만 지나면 자기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또 그 전부터도 왜 그렇게까지 가담하지 않아도 이렇게 처음에 좀 하다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그쵸?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그럴 그렇죠. 거잖아요. 그 중에는 경찰의 채증에 걸려서 저거 사상이 저거 불순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취직이 원천적으로 막힌 사람들도 있고 대기업이나 이런데 혹은 그 정도로 사진 채증을 당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일본 문화라는 시스템 자체에 굉장한 회의를 느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보통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때도 있지만 늘 뭐 그런 거 대학 중퇴하고 네. 이 모든 게 싫어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낙향에서 뭐 글을 쓴다든가 네. 갑자기 낙향에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폐병이 걸려. 왜 그렇지? 어째서? 뭐 이제 이런 류의 서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체제일 것만 같은 어떤 중앙부 뭐 네. 어떤 그런 거에 염증, 사회생활 이런 거 염증을 느껴서 이제 가시는 멀어지는. 분도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공투에 찬성하지 않고 비판적이었던 학우들도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뭉쳐서 폭력 시위를 하고 그것을 경찰 병력이 잔인하게 진압하는데 성공하는 그 모습 자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죠. 체제가 한번 흔들렸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 농민운동 그게 세기말적이잖아요. 전국의 농민들이 한 번에 들고 일어났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4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게 굉장히 세계사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 망했잖아. 그렇죠. 그거를 보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그 허무주의부터 시작해서 취직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계로 많이 흘러가는 조류가 있었어요, 대표님. 그죠.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계가 기본적으로 그 학벌을 초창기에는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고 네. 글을 잘 쓰면 되는 거지. 요즘처럼 요즘은 많이 따진다고 하지만 네. 요즘은 그런 문화예술계마저 성골 진골 뭐 이렇게 뭐 학벌 따진다지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딱히 뭐 네가 뭐 옛날에 뭐 어디 있던 사상이 뭐였건 간에 네. 글 잘 쓰네 그림 잘 그리네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외부자가 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죠. 구조상으로. 왜냐하면 어떤 관료제 시스템이 딱 있는 회사나 관공서 같은 거는 어떤 이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를 나왔고 무엇을 했으며라는 건데 딱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간다는 거를. 그럼 뭔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근본도 없는 데 가가지고 딴따라 한다. 이게 딱 그 서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오는 맞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출세 단계라고 하는 동아시아적인 단계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회사 들어갔다던 자네 아들은 어떻게 됐어? 이번에 대리로 승진했지. 그 다음에는 이번에 차장 달았어. 이게 가능한데 그림을 10년 그리고 있잖아요. 걔 그림 계속 그리고 있다고. 그죠. 우리나라 또 특히나 동아시아 일본이 관료제 사회가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진출해서 뭔가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입신양명하는 거. 입신양명하는 거. 근데 이제 애가 갑자기 적도 없는 곳에 어딘가에 가서 뭔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 산업공상 레벨도 아닌 거야 이거는 뭔가. 그림 그리면 그냥 환쟁이 아니야. 그치. 환쟁이지. 그러고 보니까 산업공상에 포함도 안 된다. 그럼. 양수척이다.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특히 60, 70년대라는 게 그래봤자 근대화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 이전에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시대의 세계관과 잔재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쨌든 시대가 변했고 거기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내가 뭘 말해야겠거든. 내가 눈앞에서 목격한 이 뭐가 뭔진 잘 모르겠어. 사실 그자 정의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정의가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경찰이 애들을 탄압했고 아사마 산장까지 목격하면 아마 누구나도 이런 생각이 있을까. 아사마 산장까지는 너무
병맛 아닌가. 너무 과했다. 그지만 왠지 혁명의 그 기본 뜻 자체를 그지 들으면 사실 누구나 다 솔직히 이게 마르크스니 뭐니 앞에 타이틀 다 떼고 네. 그 아주 요건만 딱 이렇게 누구한테 모르는 어른들한테 설명해도 어른들 다 동의해요. 그잖아.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세상을 좋게 만들자는 같이 잘 거네.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사고 이게 프롤레타리아 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러지만 아니 일하시는 아버님이 잘 살아야 되고 월급을 제때 받으시면서 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라고. 그럼 당연히 배운 애들 흔히 말하는 이 배운 애들은 그 뜻에 감화를 했겠죠. 근데 단지 그 정도의 문제에서 서로가 견해차가 있었겠지. 혁명은 뭐 예를 들어 피해 투쟁이다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혁명은 좀 더 온건하게 하고 싶은 애들도 서서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순수와 열정이 있었고 정당성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류 사회에 의해서는 아사마산장으로만 기억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세대 동세대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공권력이 나와서 이렇게 탄압을 한 거를 눈으로 목격하는 거는 좀 약간 충격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내가 가담 안 했어도요. 내 나이 또래에 누군가가 저렇게 공권력에 당하는 걸 보면 좌절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어떤 것이 네. 하나가 꼬꾸라졌다라는 그 어떤 집단 뭐 기억, 이 의식. 그걸 설명을 집단 해볼게요. 트라우마? 그게 헤겔이 설명하기로는 시대 정신이죠. 그죠. 그런데 시대 정신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잖아.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목적지향적인 그 신에 해당하는 절대 정신, 시대 정신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런데 어떤 시대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의식과 감정은 있잖아요. 그거를 집단 의식, 시대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프로이트와 융이 받아가지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융 같은 경우는 집단 무의식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 세대 형 누나들이 네. 사실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6.25고 이쪽은 패전, 원폭. 그 패전의 기억들. 그 다음에 공권력에 대한 이 어떤 강렬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게 이쪽이 이제 양쪽 다 이제 곱하기로 이제 한번 맞은 거예요. 젊은 세대가.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당연히 무언가 일을 하기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공유된 그 어떤 감정을 갖고 무언가를 쏟아내겠죠. 소설을 하거나 드라마를 쓰거나 심지어는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관료제 사회의 부장과장님이 됐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무엇. 예를 들어 요즘에 만약에 젊은 30대 어떤 청년들이 네. 부장 대리 됐으면 옛날 대리보단 낫겠죠. 미숙인 커피 좀 더 하는 소리는 안 하겠지. 이런 식의 어떤 것 있잖아요. 시대가 공유하는 어떤 것을 갖고 영 들어가겠지. 안 하진 않지만 그렇지. 예전보단 줄었죠. 오늘 거래처 모셔야 되니까 치마 짧은 거 입고 와. 그렇지. 미숙인 그게 옷차림 그게 뭐야. 이런 거를 는 덜 하겠지. 옷차림이 이렇게 어쨌든 보수적이야. 내 말은 30대 이제 막 회사를 들어서 대리되고 이러신 네. 분들의 생각을 보자면 우리 때보다 더 낫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사회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쯤 되면 완연하게 이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승진을 하거나 자기가 좀 그림 선생님이 되거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 작가가 되거나 하면서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투 세대의 감수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걸 단카이 세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단카이 세대라는 말로 이제 그 세대, 그러니까 한 50년에서 네. 40년대생에서 50년대생 전후에 그 베이비붐 세대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주류, 문화계고 뭐 네. 어떤 그 경제고 뭐 어디 주류가 됐을 때, 사회 주류가 됐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전까지 공유했던 그 세대들만의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68혁명은 68세대에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386의 세대에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386도 있지만 X세대 있지. 그렇죠. 그런 세대들의 어떤 그런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들이 스피커를 쥐는 거니까 이제 사회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게 무슨 기업의 이념이든 네. 애니메이션이든 소설이든 비슷한 감성의 어떤 집단적인 의식이라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 친구들은 다 열광했지. 저는 이제 다른 노래를 들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광팬이었던 적도 없고 지지했던 적도 없지만 지금 와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그 먹는 거야? 만약에 젊은 세대가 어리신 분들이 이런다면 내가 만약에 좀 서운할 수 있잖아. 그거는 서태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서태지에 열광했던 우리 세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감정을 나도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세대 그죠? 자체가 가진 기억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유명했던 연예인이
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하면 네. 그 사람의 팬이었던 아니든 느껴지는 서운함 있잖아요. 단절되는 느낌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넓은 범위로 말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적인 감정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공투적이다. 전공투적인 감수성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전공투의 실패를 우화적으로 잘 그려냈다고 평을 받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평은 그렇습니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은 전공투는 한데 모여서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두투쟁을 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의 너구리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개발되는 거야. 인간에 뉴타운. 의해서. 개발되면 삶의 터전을 뺏기니까 네. 이 너구리들은 인간에 맞서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안 되는 걸로 끝나요. 안 되는 걸로 끝나서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너구리들이 인간 사회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부류가 경쟁을 하고. 나뉘죠. 이게 인간으로 변신을 해서 사는 너구리도 있고 그냥 너구리의 모습으로 이제 자연에서 살면서 인간들에게 뭔가 이렇게 먹을 거 갖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류로 나뉘어요. 마지막에. 그것도 굳이 전공투와 비교해서 해석을 한다면 계속해서 운동신에 남은 전공투 member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음. 일반인 코스프레 해야만 하는 그런 전공투들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공투의 처절한 실패를 우화로 그려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는 많은 호평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대표님. 뭐 일단 이 영화는 다카타 이사오 감독님, 우리 네. 반딧불의묘 네. 그 감독님의 작품인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우화는 이거죠. 그러니까 전공투의 실패담이랄까? 전공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세계로 흘러들어가고 그들은 남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우화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약간 또 이제 저는 좀 약간 이 영화를 보다가 좀 김이 샜던 거는 이 영화가 약간 이제 생태주의, 환경주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요. 당연히 그자 뉴타운이라는 게 자연과 개발과 파괴잖아요. 개발 담론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인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렇게 푼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이게 우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겨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좌파 담론을 막 이렇게 뭐 세계의 변혁과 뭐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 나중에 생태주의 이런 거 하면 약간 김이 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순 중에 하나잖아. 약간 우회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이쪽이 안 되니까. 나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업종 변경 그런 느낌이 안 들진 않는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좋은 일 하는 것도 맞고 뭐 어떤 뭘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련의 생태주의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발 담론에 맞서다 보니까 자연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당위라든가 윤리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개발은 되게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것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난 그게 좀 솔직히 별로라는 거죠. 그치. 인간의 개발은 자연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이유는 인간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예요. 이 지구가 인간만 없어지면 돼. 맞아요. 그러면 다 남자들은 다 정관 수술하고 있잖아. 그럼 돼. 프리섹스 정관 수술하고 프리섹스 해. 괜찮아. 좋네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 50년 안에 환경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치 판단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도의 문제고 왜냐하면 폼포코 너구리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왜 우리 모두 모아 옛날에 그 모습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난 사실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우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 너구리잖아. 자연이잖아. 네. 자연이면 옛날로 돌린다 그러면 나는 무슨 고대적이 뭐 그런 원시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옛날 논과 밭이 있는 옛날 꼴랑 시골인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농사라는 게 굉장히 자연 파괴적이잖아. 그 자체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논과 밭이라고 하는 건 인공 구조물이죠. 자연 파괴적이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의 노동을 갈아넣다 보니까 네. 인간에게 좋은 시절이 없어요. 애는 태어나자마자 밭일해야 돼. 그렇지. 엄마들이 그거 안 시키려고 애를 학교를 어거지로라도 보내서 우리 집을 일으켜달라고 한 거잖아. 펄벅 여사가 대지에서 네. 묘사한 중국 여성의 출산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딸도 죽이잖아요. 아니 배가 남산만한 만삭의 임산부 여성이 그 떼약볕 아래 일을 하는 거 묵묵하게 그치. 땀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산기가 느껴지는 거야. 애를 낳아 혼자. 그래서 젖을 물리고 또 일하는 거예요.
방금 몸조리를 노동으로. 그 안에 나왔던 그 주인공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것도 농경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애를 또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애가 낳자마자 죽었다고 했는데 아이 목에 자국이 있는 거야.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죽었다기보다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물론 아들이면 그랬을 수도 있지. 노동자로서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농경 사회라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의 생태주의로 가서 굳이 우화적으로 했지만 기껏 묘사한 게 약간 그런 가치 판단적이고 그리고 굳이 묘사한 회상의 옛날 과거가 고작 농가밭의 농경사회라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이 솔직히 이 애니메이션 잘 만들고 좋은 애니메이션이 네. 맞는데 이 애니메이션 품격을 이 점수를 내가 점수 빼는 거 있잖아. 네. 그걸 하면 이게 1점, 2점씩 이렇게 계속 깎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기제인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속 빠지죠. 꿈복고 너구리 대작전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유쾌해요. 되게 재밌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되게 얄팍한 느낌을 줘요. 그렇죠. 얄팍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얇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건 가치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일 했어. 예를 들어 이 너구리들이 전공트럭 쳐보자 이거야. 네. 혁명에 실패했어. 아이 그래 좋은 일 했고 그중에는 병맛도 있고 그중에도 극단적으로 뭐 하시는 분 있잖아. 사람 사는 게 다 폭력투쟁. 그렇잖아요. 그치?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건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지. 네. 이제 우리가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무엇이고 이러면서 약간 난 사실 그 농경사회가 나오는 순간 솔직히 무슨 생각이냐면 되게 퇴행적인 거야. 이거야말로 퇴행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류가 인구 밀도가 높아질 때마다 지금까지 항상 그 힘든 노동력을 들여서 굳이 도시란 걸 만들어 왔어요. 네. 굳이 도시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일단 물뚝심송이 나오셔서 네. 하셨던 도시의 승리랑 이 그 모든 책에서 네. 이미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가 도시예요. 도시는 뭐 비정한 도시 법칙과 따뜻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구도는 사실 굉장히 몽상적이에요. 도시가 말이죠. 도시는 같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도시는 환경을 덜 파괴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도시가 외려 친환경적이죠. 아니, 그리고 친환경적이죠. 잔인한 뭐 도시의 비정함이라면 그러면 알까 가지고 해변에서 바다로 기어가는 그 수많은 거북이 새끼를 이때다 하면서 잡아먹는 갈매기는 그럼 비정하지 않나 그렇게 치면? 이게 비정한 세계의 논리지 그게? 지금의 우리의 난방 이것이 우리 난방 다 기름 떼어서 하는 거 이것이 공기를 의정부에는 오염시킨다라고 하는데 가스 안 들어와요? 뭐 기름이 됐든 가스가 됐든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오염되죠. 네. 되는데 바로 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덜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무 배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벌목과 그 그죠? 매연과 그게 훨씬 더 환경을 해치는 건데. 저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공기 오염이 북한이 훨씬 심합니다. 북한은 나무를 떼기 때문에 네. 공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연 같은 게 다 타고 남은 불순물들이잖아. 네. 불순물이 많을수록 공기가 오염되죠. 네. 당연히 석유가 가장 퓨어한 재료고 기름이 그죠? 그다음에 석탄이고 정제유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정제가 덜 된 자연 상태 그대로가 목재인데 그 목재를 떼면서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건 전형적 풍경일지 몰라도 굉장히 자연 파괴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 그렇습니다. 자연 파괴하는 너구리들. 아니 너구리도 거기 보면 너구리 되게 많잖아. 그 정도 너구리면요 뒷동산 다 끝나. 너구리가 잡식성이라 가지고 맞아. 뒷동산의 생태계는 이미 끝났어. 그럼 그 뒷동산은 전공투 사람들이 투쟁하던 캠퍼스고 그게 딱 바리케이트 투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단어가 확실히 나와요. 옥새 투쟁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렇게 그 뜻을 부서지자. 사람들이 그 옥새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뜻을 알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반짝이는 편린을 보면 알 것이다. 그치. 그런데 환경주의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네. 또 다른 걸작이 또 떠오르잖아요. 모노노 게임의 원령공주라고. 그죠. 이게 미야자키 선생님이 어쨌든 다카타 이사오의 후배이자 뭐 제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할 수도 네. 있고 후배이자 부사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한 3, 4년 후배긴 한데 네. 뭐 또 동료기도 하고. 원령공주도 사실은 그 얘기예요. 환경주의 얘기지. 네. 환경을 인간이 이렇게 하면 언젠간 살을 맞을 것이야. 뭐 이런 얘기인데. 크게 날릴 것이야. 크게 당할 것이야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단순히 나를 탄압하고 억압한 억압으로서의 무엇이라는 어떤 이런 식이 아니라 네. 일단 주인공이 사람이잖아.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자연에 이렇게 그거를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침해하기도 네. 하면서 사는 어떤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련된 게 두 가치의 충돌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치와 좋은 가치의 충돌이 아니라 두 욕망의 충돌이에요.
맞아요. 나도 일해야겠고 저쪽도 우리도 살아야겠잖아. 우리도 살아야겠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나오는 게 왜 중간에 여성 마을 나오잖아요. 네. 페미니스트 마을. 네. 그 페미니스트 마을 에보시 마을. 대장 네. 여성 그 대장이 에보시. 되게 막 지금의 만약에 단순하게 할 거면 요즘 식으로 치면 아마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예술가 코스프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여성 페미니스트 놔주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가치를 담지에 이 마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여성 에코 자연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쪽으로 카테고리가. 가서 자연과 함께 하나 돼서 여성 뭐 해서 그 안에 잉태된 생명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에봇이 그 사람들이 자연에 그 들어가서 이 사람도 되게 개발 쪽으로 오히려 좀 더 가는 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악하게 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는 거고 자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있는 그 어떤 정령들 뭐 그런 자연도 자연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생존권이랄까 일종의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연이 결국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너무 비통하잖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를 미학적으로 그렸어요. 그 중간에 너무 아름다워. 그 뭐야 그 사냥 뿔량 그 어쨌든 정령의 사슴신이라고도 최고, 하고 뭐 사슴신이라고. 기린이라고도 하는. 네. 그분이 아무 속절없이 목이 댕강잘 때 네. 그때 되게 마음이 그 어떤 그 뭐죠 무슨 석불이야 그거 저기 바미안 석불. 그래 바미안 석불처럼 그 알카에다가 네. 석불 뽀개듯이 아니 사실 석불이 돌 깎아서 만든 거니까 자연 파괴한 거지. 근데 그렇죠. 그렇잖아.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어 그거. 근데도 어쨌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고 그것도 인류의 유산이잖아. 근데 네. 그거를 자기의 이상과 종교에 관해 안 만다고 뽀개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내 마음에 어떤 그 스산함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정말 그 속절없는 그치, 저걸 그치. 어떡하지? 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감정을 주잖아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 내 용돈 모아서 아빠 몰래 프라모델 사서 모았는데 아빠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뭐 이딴 걸 해 공부는 안 하고 가서 꽈직해버릴 때 그 기분 있잖아.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사실 거기에는 적어도 미야자키가 그 감독이 그렸던 전 느끼기엔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건 맞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지. 근데 결국 살은 맞을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가는 거지. 살 맞았으니 너희 인간은 나쁘고 개발 담론이 악한 윤리적으로 나쁜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원령공주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지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허무한 얘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럼 인간 다 죽어야지. 먹지 마, 입지 마, 그 살지 마. 애니메이션 하면 안 돼. 애니메이션 종이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면 안 돼. 물감 어디서 나와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방식이 또 너무 세련됐던 게 그 상스러운 동물 정령이 그 목이 이렇게 댕강하면서 굉장히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그 숲 안을 적시잖아요. 근데 그 피에 의해서 새싹들이 막 나오잖아. 네. 처음에.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미신의 시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믿는 시대에서 범신, 그 스피노자 우리 방송했었던 그 범신의 시대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우화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그 이제 새싹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그러면 끝이어야 되잖아. 자연은 맞아. 이제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지속되는 거죠. 지속되는 거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자, 이게 비극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비극은 벌어졌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이건 주소 담을 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 모노노케 히메에서 2번이나 나온 대사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됐지. 살아 있잖아. 그런 거 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가야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진짜 훌륭한 예술의 특징이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걸로 끝나는 훌륭한 영화들이 많은데 원룡공주가 딱 그래요. 그죠. 이분이 원룡공주로 거의 제가 이분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분의 애니메이션 재밌긴 한데 제가 진짜 가슴 깊이 머니볼 보듯이 재밌다 이런 느낌은 사실 원룡공주가 유일해요. 나우시카나 뭐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그냥. 근데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원룡공주는 이랬거든. 근데 사람이 역시 너무 갑자기 무리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 급하게 삭더라고. 첫타를 너무 센 걸 치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후로 필모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역시 그게 마지막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마지막 불꽃. 개업발. 지구인들 모아줘 이거 원기옥 같은 원기옥. 거였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에네르기파를 그때 쏘시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룡공주는 진짜 보는 내내 되게 슬펐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그 슬픔을 주기 위해서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잖아. 왜냐면 이제 원룡공주가 그의 작품에서 봐도 유일하게 조금 뭐랄까 어둡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 그러니까 우리 약간 또또로 봐봐. 그렇지 소년 소녀. 그래 내가 또또로는 내가 인정한다.
또또로 진짜 그건 진짜 극한의 최고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극장에서 봤는데 네. 더빙판 그냥 외부합판 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더빙판이 너무 궁금한 거야. 더빙판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 엄마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그치. 애들이 계단에서 다 뛰어다녀. 이미 그걸 놨어. 나도 놨어. 계단에서 뛰든 말든. 그래 나는 근데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게 나는 오히려 영화 매니아로서 이 영화를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나의 자세가 글러먹은 거야. 이 영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 그렇네. 우리가 아니니까. 이상한 게 또또로가 나오는 순간 있잖아.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순간 애들이 뛰던 애들이 그 자리에서 다 계단에 앉아서 그때부터 봐. 조용해져 그다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봐.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단에 뽀로로 앉아서. 이전에 또또로인가? 손잡고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우와 이러는데 나 그때 이 사람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야 이렇게까지 엄청나구나 이게 그냥 예술이지. 그냥 맞아. 보자마자 애들이 안다는 거 아니야. 알아요. 이야 이러면서 사실 얘들은 토토로 알아요. 저 처음 봤을 때 저 나이 먹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사실 토토로가 귀여우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입이 막 엄청 커지고 전 고양이 버스 좀 무서웠었어요. 배 열렸다 닫혔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그 약간 무서운 느낌 때문에 근데 그게- 신비롭잖아. 근데 애들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부모들 몰래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세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토토로 자극해. 그치. 그렇죠. 기가 막힌 언니와만 디자인이죠. 떠나는 모험 여행.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옆에서 이제 무슨 씬이 나올 때마다 우와 이러니까 더 오히려 내가 영화를 보는데 더 신났었어. 더 흥이 나는 거야. 마지막에 그 저기 여동생 찾을 때 네. 내가 애들이랑 같이 울었다니까. 아니 이게 애들 때문에 더 이게 고양이 되더라고. 감정이. 애들이 옆에서 훌쩍훌쩍 우는 거야 막 어떻게 하는데 나도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 나는 그걸 보면 인정. 되게 1차원적이구나. 거기서 그 어린 자매가 네. 오이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오이를 너무 찰지게 맛있게 먹어. 시원하게 그지. 그래서 나는 그 토토로를 보고 오이를 먹었어요. 이 하야오 선생님의 작품에서 나오는 음악이래. 음식은 유명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령공주가 좀 다크해서 제 취향에 맞았던 거기도 한데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아쉽습니다. 원령공주는 왜 치히로도 있잖아요. 그게 약간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치료도 괜찮은데 그거에 비하면 또 조금 이렇게 그럼 미남용이 나오면 됐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네. 그 딱 한 장면 행글라이더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주인공 소녀가 어떤 계곡에 뛰어들 때 아마도 방사능에 의해서 거대화된 곤충들과 함께 그 부유를 하면서 공중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어요. 이분이 비행 매니아잖아요. 뛰고 날고. 예,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혁명이 지나간 자리 82회 오늘 1부에서는 일본 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대표님, 네. 전공투 세대,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계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이 얘기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니카츠 로망 포르노. 그쵸. 이 니카츠가 큰 영화사였는데 네. 이제 TV가 보급되고 네. 영화를 보는 게 이제 영화관이 옛날엔 TV였는데 그 정도만큼 수요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네. 영화관이 TV였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100편이 넘는 작품을 할 수 있지. 하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의 생애주기 동안 100편을 누가 찍어 영화 감독이. 1년에 몇 편 찍어야 돼. 어떻게 찍어. 무슨 바다거북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 예전에는 일본에서 영화사가 야구단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렇죠. 방송국이랑 같은 거죠. 우리도 MBC가 MBC 청룡을 갖고 있었듯이. 그렇네. 근데 이제 니카츠가 워낙 이제 그렇게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저예산 에로 영화,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이 미디어계는 포르노 산업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로망 포르노라는 산업을 한 건데 사실 지금 기준은 포르노라기보다 에로 영화지 그냥 그쵸. 에로 영화. 이걸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핑크 영화, 핑크 무비라는 용어가 일본에 있었어요. 예.
일본은 에로하다. 에로하다는 걸 야하다, 야한 짓하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일반 명사로 쓰기 때문에 에로 영화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이 에로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하니 핑크 무비라 그랬어요. AV가 아닌 거죠. 에로 영화는 극장에 거는 게 가능한 거죠. 네. 포르노까지 수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포르노는 극장에 못 걸죠. 네. AV는 이제 일본식 포르노고 그런데 니카츠 로망 포르노는 니카츠 영화사에서 제작된 핑크 영화를 그렇죠. 네. 니카츠 로망 포르노라고 합니다. 1971년부터 시작해서요. 전공투가 망하기 1년 전이죠. 1988년까지 1100편이 넘게 네. 정말 많이 제작이 됐다 그래요. 거의 뭐 그럼 1년에 이게 몇 편입니까? 그런 거 서로 묻지 말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못하니까. 니카츠가 도산위기에 한번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런 거예요. 섹스씬이 분 안에만 등장하는 그 룰만 지켜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영화를 찍어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그 다음 차세대 일본 영화계를 이끌 어떤 그 감독들의 팜이 됐어요. 양산을 하게 된 거지. 망했다가 다시 올 때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노조가 이걸 샀는데 영화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일본계 영화계에서 웬만한 5개 다른 메이저급에서 감독과 영화 배우들에게 독자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쓸 배우도 없고 쓸 감독도 없으니까 그쵸. 새로운 팜을 찾아보다 보니 외려 이런 게 나왔다고. 그리고 여기서 단카이 세대, 네. 전공투 세대 아티스트들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죠. 지금 그 왜 쉐리 댄스로 유명하지만 네. 그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라든가 회로라든가 큐어라든가 네. 도쿄 소나타로 유명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이걸로 유명하죠. 특히 구로사와 기요시가 그 이 니카츠 로망 포르노 때 찍었던 영화 제목도 특이해요. 이게 유명해요. 도레미파 소녀의 피가 끓는다. 이게 웃긴 게 학교 때 그거 우리나라 그 의역한 거 아니죠? 원래 그대로인 거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게 전설의 로망 포르노이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당시는 이제 약진하던 일본의 신예라기보다 일본의 이제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초창기 작품인데 볼 네.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데 웃긴 게 이제 저희 학교에 노 교수님 계세요. 네.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이미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약간 안 선생님 같이 생기셨는데 집에 가면 이제 LD 그 당시 레이저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그 영화를 담은 LD라는 게 있었어요. LD를 컬렉션하는 게 취미신 거예요. 저희 이제 후배가 우연히 이제 선생님 집에 컴퓨터를 잘 알다 보니까 컴퓨터를 봐주러 갔는데 선생님 진짜 LD가 많으시냐고 보는데 거기에 그게 있는 거야. 도레미파 소녀. 얘들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어. 비디오로 떠가지고 학생들이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되게 웃겼던 교수님 게 덕분에. 원래 그 영화의 원제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그 원제가 여대생 부끄러움 세미나. 딱 봐도 이제 로망 포르노스러운 네. 작품인데 이 원제가 니카츠 제작사의 까였어요. 아냐하다. 더 여대생이 부끄러운 정도는 안 된다. 그렇지. 소녀 여대생이 아니라 소녀의 피가 끓어야 된다. 해서 도레미파 소녀의 피가 끓는다.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도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런 것들이 니카츠 로망 포르노를 통해서 많이 제시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섹스씬만 니들이 똑바로 해주면 나머지는 노터치 하겠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영화적 실험의 장이 됐는데 네. 대표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이러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예술을 보장한다. 이거 되게 말만 들으면 어쨌든 간에 예술씬을 어떤 알아보는 뭔가 해안 있는 제작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럼에도 팔아야 되니까 어떤 약간의 그 제한만 리미트만 걸어준 상태에서 예술가들을 팜을 만든 것 맹기로 그러니까 리버럴 전설처럼 보여. 일본에는 이런 리버럴함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포르노 그러니까 에로 영화잖아. 그러니까 파산 직전에 살아나려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에로 영화니까 에로신 찍으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지금의 아이돌 그거와 똑같아. 아이돌의 어떤 그 외적인 요건이 중요하니까 음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거 파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냥 컨셉만 있으면 뭐 여고생? 도레미파 소녀? 피가 끓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거야. 그냥 부끄러워? 뭔데 이런 것만 중요하고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그 소비 담론이에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에요. 자, 너가 어떤 영화를 찍어도 되지만 반드시 여고생이 됐든 여대생이 됐든 벗겨서 섹스하는 장면 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도 돈 벌고
너도 연출료 받을 거야라고 하는 이 주문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날 것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영화사라는 면은 있으니 다른 데처럼 그렇게 허투루 찍을 순 없다. 그래서 다른 허접한 그런 에로무비 찍는 데보다 한 3-4배 정도 돈과 3-4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일단 찍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씬만 네가 보장해주면 예산을 집행해주겠다. 이게 뭘 해도. 10분에 한 번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럴까? 대표님 아티스트한테 네가 뭘 해도 예산을 집행해주겠다. 이 부분은 또 두근두근하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잘못 오해하면 일본에서 예술을 키우게 된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철저히 자본주의의 그 담론인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가 돼요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아니 로망 포르노란 이름이라고 왜 로망으로 소비를 해? 그치. 진짜. 바로 그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한국도 저예산 영화를 하면 되지 않겠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일본과 우리가 달랐던 게 일단 이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영화에서 현재 네. 그 에로 영화를 찍는다는 건 약간만 과장을 보태자면 성매매 여성의 낙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다른 영화 찍을 수 없죠. 그렇죠. 제 에로 영화 찍었대, 제 에로 영화 출연했대.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에로 영화 우리나라 무슨 뭐 동창회의 목적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다 가명이잖아요. 다 가명이라고. 그게 왜냐면 언제 다시 전국으로 빠질지 모르니까. 그 자체가 족보로 인정을 못 받는 어떤 거라는 거지. 거기에 뭐가 팜이 나오겠어. 산업공상이네. 그치. 산업공상이지. 이거는 진짜 진골성골에 뭔가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런 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이거네.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견디는 이유는 메이저로 가기 위해서인데. 근데 제 마이너기 때문에 안 돼라는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구를 하지 말아야지. 시작부터 메이저로 가야지. 그러니까 메이저로 가려면 영화학과 같은 데 나와서 단편 영화로 상주 좀 타고 이렇게 메이저 길을 걸어야지 중간에 뭐 돈 없다고. 에로 찍고 그러면. 에로 찍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돈이 없어도 견뎌야지. 과거 시험 같은 그런 게 있구나. 약간 그렇죠. 중간에 양반이 돈 없다고 갓바치 한다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디서 저런 가죽이나 만드는 저런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많고 그렇지. 그게 그냥 소비가 되고 돈이 되니까. 주류 영화에서 어쨌든 간에 그 세대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인물들이 그 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중간 다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있던 대작가님들 말고 젊은 피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브릿지가 됐던 게 브릿지가 아니고 됐고 또 그 세대가 마침 브릿지가 돼서 마침 등장한 거죠. 게다가 이제 일본의 그 60, 70년대 영화는 메이저 영화도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표현 너가 에로씬만 나오면 뭐래도 상관없다라는 바로 이 주문이 로망 포르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망 포르노가 단순히 에로씬이 잠깐 들어갔지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에 정합이 맞는 꽤 괜찮은 작품성 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에서 나왔던 어떤 표현 양식이 굉장히 막 나가는 거. 예를 들어 감각의 제국 같은 거. 네. 그런 거랑 비교해서도 감각의 제국을 만약에 이거 역사적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딱지를 딱 떼고 이건 메이저 영화고 이건 로망 포르노 딱지 딱 보면은 구분 못 한다고. 그 시절이 그런 정도에. 그러면서 제 작품이 좋았어를 본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럼 이제 쟤는 오는데 지금이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구남도 도둑들 이런 거 막 100억씩 들여 찍는데 저쪽에서 동창회의 목적 DSLR을 찍고 있으면 그거를 같은 레벨로 이거 잘 찍는다라고 봐주지 않지. 사다리가 걷어차여지는군요. 올라갈 수가 없네요. 사다리 자체가 없죠. 그거랑 다른 거죠. 이쪽은 그 차이가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가 가능한 로망 포르노의 조건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의 클래스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의 그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되어 있었던 거지. 이 사람 연출 잘하는데가 됐는데 지금의 에로 영화는 연출을 잘하고 자시고 마시고 할 상관없어. 머시기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냥 에로 영화 찍는 놈. 왜냐하면 또 돈도 너무 없고 워낙 없고 그거를 뭔가 어떤 예술적인 비전을 구현하기에는 이 로망 포르노 니카츠가 제공했던 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에로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제작자가 에로 영화 10분마다 한 번씩만 나면 네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하기는 CJ가 하듯이 다 해. 시나리오 다 보고 이건 좀 그렇고 뭐 다 해 다.
다 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영화 뭐죠? 봉 감독님 그 영화 있잖아요. 아티스트 복만대. 네. 거기 보면 에로 영화 그 왜 제작 과정이잖아요. 왜 그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시나리오 네. 보고 걷어차고 안 된다 어쩐다 막 그런 거 딱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봉만대 감독님이 이제 저기 가끔 이제 메이저에 진출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하시다 보면은 가끔 행간에 왠지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왠지 메이저에서 온 게 아니라 왠지 저쪽에서 왔다라는 어떤 기분의 어떤 기분적 기분이랄까 그걸 본인이 느끼고 괜히 자학개가하는 그런 기분이 그거 있잖아. 있죠. 요새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왠지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음. 느껴지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냥 필모를 찍은 건데 감독이면 다 같은 감독이지. 이게 그렇잖아. 이게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 성매매 옳다 나쁘다 얘기할 때 일단 그 성매매를 둘러싼 산업에 네. 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성매매 자체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 산업적인 걸 그 맥락을 함께 훑어야. 맥락 함께 훑을 때 사회가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그 낙인 효과가 가장 지랄 맞은 거잖아요. 네. 쟤 몸 팔았던 애래 이런 거. 쟤 그랬던 애야라는 그것만 없으면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게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그냥 넘겨가는 방법은 자학개그밖에 없잖아요. 복만대 입장에서. 그죠? 왜냐면은 그 낙인 효과가 없고 만약에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이 돼버렸으면 성매매가 의사나 변호사처럼 지금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계 내부에서는 약간 그런 기분이 있어요. 다들 부인은 해요. 부인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가명을 쓰면 왜 가명을 쓰겠어. 그러게요. 그래서 노골적인 자본주의와 작가적 공간이 만난 게 디카츠 로망 포르노인데 네. 이게 또 일본 영화계의 팜이 됐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음. 당연히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일본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라면 그쪽은 이제 애니메이션이지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하나 얘기하시면서 딱 요 소개 똑같이 하셨었지 않나요? 그 소녀 킬러. OBA. 카이트, 네네. 그렇죠. 그것도 딱 요거였었잖아요, 내용이. 그 의사 카이트를 찍으신 그분도 아무래도 자기 맘대로 네. 수위가 엄청 높은 지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아동 포르노물로 그렇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잘못 소지했다가 맥락을 모르면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연출력과 클래스를 인정받고 심지어 헐리우드에 저작권까지 파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제 전공투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서 70년대 이제부터 이제 꼽히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건 뭐 건담의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을 얘기할 수 있죠. 건담. 그 유명한 건담. 건담 시리즈. 건담을 얘기하는 순간 아재 등극이요 뭐 이런 건데. 옛날에 어렸을 때 건담의 디자인을 그림 같은 걸로 접했을 때 너무 미감이 뛰어나가지고 비주얼 쇼크였어요. 어렸을 너무 때 예쁜 거야. 그 세계관과 기체의 디자인들이. 저는 잘 구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나도 이웃애들은 몰라.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많이 나왔잖아요. 왜 로봇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잘 구별 못해요. 저 보면서는 다 건담인가 다 태권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전. 아마 건담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에 있었지만 네. 아마도 건담이 좀 더 대중적으로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애들이나 보는 거야라는 인식을 조금 뒤흔든 어떤 효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네. 건담이 좀 더 대중적으로 터진 거는 전공투의 도전과 좌절이 건담 시리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을까요? 일단 이 토미노 요시유키의 별명이 학살의 토미노인데 자기 주인공을 다 죽여. 예를 들어 건담 제트 건담 보면은 어떤 주인공은 다음 시즌에 금치산자로 나오고 어떤 애는 시즌 끝날 때 미쳐서 이게 완전 이게 멘탈이 붕괴돼서 미쳐버린 애가 나오고 뭐 그래요. 이게 다 죽고 뭐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허무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와 투쟁하는 어떤 주인공의 어떤 뜨거운 이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세계 속에서 좌절되는 모습들 그걸 그린데 그걸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낸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애들 보는 만화에서야 네. 우리 편이 선이고 우리 편이 이겨야지. 그렇죠. 근데 막상 하면 우리 편이 하는 말이 저게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기도 해.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엔딩에서 네. 예를 들어 제트 건담 엔딩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쓴 주인공이 미쳐요.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기 건담 다 부서졌거든. 거기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손 흔들어 이렇게 여기 이러는데 되게 그러고 끝나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끝나면 어릴 때 보면은 충격받잖아. 동심 파괴되죠. 이건 동심 파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이래도 되나 이러고 있잖아. 세상 다 죽어야 되는. 어릴 때는 그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죠? 아니 맞아.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착잡하고 잘못된 걸까? 걔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자꾸 들어. 근데 또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더 막막한 거야. 걔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분 있잖아. 도대체 다음 편이라는 게 혹시 존재하는 건가? 뭐 그런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더 막막한 거야. 지금이야 뭐 차기작을 제작한답니다. 네, 뭐 네.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보지만 없으니까 더 지금보다 더 막막한 기분을 느낀 채로 끝나는데 그런 찝찝함을 남기고. 근데 토미노 요시키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 오히려 전공투 내부의 그 진짜 전형적인 좌절된 이상 같은 거잖아요. 그치. 이 사람의 세계관이 이거 아닌가요? 개인이 현실에 맞서서 현실을 바꾼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막막한 일인가. 그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초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개인이 현실의 복잡성을 모르고 뛰어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가다 보니까 흔히 말 리얼 로봇물이라는 게 드디어 여기 나온 건데 사실 리얼 로봇물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잖아. 그러게요. 왜냐하면 로봇이 리얼한 게 어딨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 굳이 이족보행의 로봇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글렀는데 뭐가 리얼이야. 뭐 이족 보행을 만들 거면 역관절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처럼. 그러니까. 그게 더 쉽다고. 근데 그 리얼한 느낌을 주잖아요. 기체 디자인이 너무 예뻤는데 이게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게 싸우는 게 더 리얼하잖아. 우리 눈에는. 그치. 그러니까 그죠. 리얼인 거죠. 그리고 샤 이즈나블도 아주 멋있는 악당이었어요. 샤즈나블이 주로 이제 이 토미노 감독의 자아를 대변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그 이상을 품고 그 중간에 웃긴 게 제트 건담인가에 보면은 샤즈나블 캐릭터가 젊은 그 주인공한테 한 대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그 유명한 대사를 날려요. 이것이 젊음의 젊음인가 이래요. 근데 진짜 그 장면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토미노가 확실히 좋은 예술가고 초기 좋은 예술가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자기가 어느덧 네. 애니메이션의 신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쯤에 새로 투입되는 스텝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미 기성세대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가 나는 중진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체제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거지. 나는 혁명, 뭔가 뉴타입, 젊은 혁명 세대의 뭔가 뭐 어떤 그런 세대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나는 이미 체제가 됐고 기성세대가 돼 있고 중년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소회에 대한 거를 감독님 대단하시다. 그래봤자 아니요, 그때 토미노시키 별로 나이도 안 많은데도 근데 벌써 대단하다. 그 촉을 느꼈던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대단함도 있겠지만 역시 집단적인 의식도 있는 것 같은 게 혁명이 실패하면 정치적으로는 좌절됐어도 문화예술계 쪽으로 혁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성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실패하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의 문제가 뭐냐면 성공하면 자기 성찰적이지가 않아요. 성공했거든 자기는. 자기 이 방식으로 어떻게를 성공했거든. 돌려보지 않죠. 그 심지어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신화가 그거잖아. 자기의 노력이 온전히 120% 활용됐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고 운이 아니라 운은 0.1%도 1도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런 그쵸. 서사가 완성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해보고 나보면 사람이 더 관대해지잖아. 세계관이 넓어져요. 이 모든 건 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토미노 얘기로 돌아가면 이건 거죠. 토미노는 늘 체제와 체제 속에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자기가 이미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에 약간은 쇼크를 받은 거지.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요. 네. 내가 이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기성세대고 체제고 내가 그토록 깨고 싶었던 자본주의 그 자체. 자본주의의 소비주의를 일삼고 있는 속물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누군가가 타파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나란히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타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촉이 뛰어난 진짜 대단하다. 감각이 뛰어난 예술가였다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분은 동시대성을 잃지 않은 분이네요. 그렇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술가지.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예술가신 건담이란 거죠. 책에 나오는 걸 만든 사람 아니야. 그러게요.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런 작품을. 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건담 볼 때 설정집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작품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봐야 돼. 그래서 더 내밀하게 감정적인 그 효과를 느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류의 그 설정들 특히 제트 건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트 건담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트 건담이 약간 그 영화가 과감한 애정씬이라든가 그 애정이란 것도 웃긴 게 우리 어릴 때면은 애정이란 건 1인 1처제 같은 느낌 있잖아. 그렇죠. 일부 1처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남자들 여자들 한 사람당 한 명씩 할당되는 거잖아. 할당되는 거잖아. 그 LGBT는 약간 그런 건 등장하지도 않고. 근데 남자 주인공이 연애를 하고 좌절 먹고
다시 원래 사귀었던 혹은 옛날 여사친이었던 사람한테 돌아가거나 다른 여자와 썸을 타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어른의 연애 네. 그게 묘사되니까 어릴 땐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약간 또 심지어는 되게 애로해. 데카당스하게 보여. 되게 왜? 타락적으로 보이는 어. 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그게 야한데 건조해. 되게 타락한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왜 이게 뭐야라는 거지. 그걸 따라가다. 심지어는 주인공이 애정하는 여주인공이 죽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왜 주인공의 낙점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할당 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떡해. 주인공이 애정하는데 그럼 걔는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걔가 죽어. 되게 데카당스한 느낌의 쾌감도 있어. 왜냐하면 어른의 세계는 이런 거였군. 지금까지 다 그치. 거짓말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이런 류의 쾌감은 우리가 오렌지 로드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게 그런 걸로 발전하는 거죠. 어른의 세계라는 건. 후후후후 뭐 이러면서. 약간 또 왜 또 소녀 때고 이럴 때는 그런 거 나오면 그걸 좀 부정하면서 더러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딱 자기 입맛에 그러니까 왠지 나 이거 처음 봤고 멘붕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지 싶으면 글로 가는 건데 그치? 이게 이럴 리가 없어 하면 이제 그쪽을 이제 부정하는 정도로 거지. 가는 근데 거죠. 그게 그거잖아. 애들이 먹는 깡소주 맛. 애들 깡소주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 건담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딸려 나오는 마크로스. 그죠. 이게 마크로스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방금 말했던 모든 요소가 들어있어. 주인공이 뭐 이렇게 연애 실패하고 뭐 친구는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만나고 낙점된 사람도 죽고 뭐 이런 건데. 자기를 발로 뻥찬 여자친구는 아이돌이 돼가지고 그죠. 전 우주에 애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마크로스 극장판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크로스는 낭만주의로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의 낭만주의야. 근데 물론 이제 낭만주의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담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우리처럼 까대는 사람은 낭만주의를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브하다 이거지. 뭐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살기가 쉽디? 근데 낭만도 끝까지 가잖아? 그러면 멋이야. 끝장이야. 이게 마크로스 극장판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설정을 들어봐요. 우주인이 인류를 침공을 하는데 거칠게 말하면 네. 우주인에게 유일하게 먹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문화 공격인 거야. 음악이란 걸 듣는 순간 얘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우주인이 문화라는 게 없어서. 문화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 어쨌든 전투 와중에 음악을 틀어주면 더 좋은 거야. 이거 완전 화성침공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남자 주인공이랑 옛날에 썸을 타서 사귀었지만 여기선 차였고 여기선 까였다고 하니까 이게 설정이 두 개예요. 뭐가 됐든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젠 내가 넘볼 수 없는 여자가 된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아이유라니 이런 거 있잖아. 그녀는 아주 예쁜 중국 화교죠. 그죠. 내 여자친구 그지 화교니까 성소가 전 우주의 아이돌로서 전투의 그 한가운데 서서 사랑 기억하고 있음 제목도 사랑 기억하고 있으니까 불러.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출격해. 그게 홀로그램 같은 걸로 노래 부르는 그녀의 모습이 뜨잖아. 우주 공간에. 그러면서 전투기들은 출격을 하고 상대를 파괴하고 외계인의 공격에 파괴받으면서 이렇게 빛처럼 명멸해. 우리 팀이 그렇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그 민매의 노래가 뭐 만능이어가지고 애들이 뭐 그런 거 아니거든. 화성침공처럼 머리 터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팀도 죽어. 근데 그 낭만성 있잖아. 그 우주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주 최고 아이돌이 된 거지 얘는. 네. 그 아이돌의 노래를 뒤에 심지어는 주인공 심정에서 보면 나랑 옛날에 사귀었던 그런 어떤 씁쓸한 과거의 그녀의 노래를 벗삼아 전투, 생과사를 넘나드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나의 그 전투를 펼친다. 네. 이건 뭐. 그 장면이 그리고 너무 멋있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주의가 이 정도 되면 이걸 낭만주의님 뭐 이런 식 나이브 이렇게 깔 수 없어. 이거는 이미 이거 없어도 자체로 기억해야지 내가. 이건 최고야. 이건 이쯤 되면 이건 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좋은 낭만주의와 나쁜 낭만주의가 있을 뿐이고 좋은 염세주의와 나쁜 염세주의가 있을 뿐인데 염세주의를 자기가 쿨병 걸려서 했는데 실패하면 그게 좀 이제 최악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왠지 나쁜 애라고 말하면 대척점은 좋은이 아니고 착한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착한 낭만주의. 좋습니다. 착한 낭만주의.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 세대의 세레나데 같은 거죠. 내 마지막 스완송이라고도 할 수 네. 있고 어떤 그런 내가 만약에 그 히피 세대 때 전경들한테 꽃 주고 이랬던 네. 그 문화운동과 그 맥락이 같은 거죠. 그 나의 낭만성 우리 뭐 히피 세대의 어떤 그런 우드스탁 같은 그런 식의 그런 류의 계열의 어떤 그 일련의 선상에서 내가 만약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전쟁과 평화가 없고 아니죠. 전쟁이 없고. 그렇지. 전쟁이 없고
평화 없으면 안 되지. 어.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세상이 모두가 호혜로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을 거야라는 거. 왜냐하면 이 문화를 이 마크로스 극장판에서 결국 이 린민메이의 노래라는 게 네. 노래를 들어서 애들이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고 감화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에. 그래서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렇죠. 정신 공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터지는 게 아니라 걔들이 그냥 우리 편을 투항하는 느낌. 아 이건 전쟁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어떤 훈계를 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뿅망망치를 맞고.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렇지 그러게요. 않아요? 이게 마치 대북 확성기 같은 거잖아요. 개념은 이상적인데 그런데 그 극장 스크린 화면 안에서 전투기들은 계속해서 격추되고 있죠. 그 안에 파일럿들은 그쵸. 죽어가고 있고. 하지만 대북 확성기로 보면 이게 갑자기 맛이 쫙 떨어지는 거지. 이게 실제로 무언가를- 대북 확성기에 가요 틉니다. 네. 이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실패한 혁명에 바치는 네. 꽃 한 송이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 얘기가 주제만으로 보면 네. 뭐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게 무슨 뭐 논문이 아니듯이 뭐 무슨 뭐 생태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뭐 이런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주제만으로 보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고 누구나 호혜롭고 적을 감화시키고 월드피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내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 정도로 구현해냈잖아. 그럼 그 예술 자체가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를 무릎 꿇린 게 아니고 정말 감화하에 오게 한 거잖아. 그 내가 이것이야말로. 어릴 때 그 충격받은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보통 나의 어릴 때 서사시면 이 여자 주인공 그 아이유 여기서는 린민메이와 남자 주인공은 현재도 사귀어야 되지. 그럼요. 그게 이제 완벽한 그 어떤 삼위일체 같은 느낌이잖아. 세트란 느낌 그래서 더 있잖아. 막 애틋해지고 이래야 그치. 되는데. 그래서 뭐 마치 그 뭐 옳진 않지만 뭐 다녀와 자기야 이러면서 노래를 뒤에서 불러주고 후방에서 불러주고 저 노래는 사실 나만을 위한 노래지. 후후후 이래야 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의 그 노래 심지어 나는 지금 다른 여자 사귀어요. 삼각관계였죠 여기서는. 아 원래 낭만이란 건 말이죠. 비통함과 대비가 동시에 돼야 더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달면 너 짜증 나는데 단 거 안에 들어있는 그 쓴맛 같은 거. 비터 스윗. 어린애가 그 맛을 알아버렸어. 어린애가 하이볼 맛을 알아버렸어. 초콜릿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초콜릿 봉봉 위스키. 있잖아. 초콜릿 위스키 맛을 알아서. 안에 술이 있어.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러면서 느껴버렸지. 가버렸. 자 이렇게 뭐 폼포코부터 마크로스 얘기까지 네.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보다 보다 비정하게 전공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 이제는 그 소재를 조금 바꿔서 이제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학 작품으로. 전공투 세대를 비정하게 바라본 관찰자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라카미 2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네. 쌍무라카미. 쌍무라카미 무라카미 하루키와 네. 무라카미 류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일본의 아주 위대한 현존하는 네. 문호시고 무라카미 류는 미시마 유키오처럼 성공한 관종이에요. 이 사람은. 셀럽이죠. 이분은 글 자체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뭐 이렇게 많아요? 뻗치는 그게 많다 보니까 영화 감독도 하고 아주 정력이 진짜 뻗치세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관종인 거를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맞아요. 자기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 주목받고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거 있잖아, 자기. 그래서 되게 자기 성찰을 하는데 자기 성찰 되게 유머러스해요. 맞아요. 아닌 척 하면서 하는 것보다 100번 낫고 좋아요, 이런 태도가. 아, 내가 생각해도 난 노답이야.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하는데 되게 유쾌해요, 이 양반이. 그에 비하면 하루키는 옛날에 상실의 시대를 썼을 때보다 지금 이분은 점점 더 진중해지고 있어, 사람이.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은 나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사진 나오잖아. 네. 평생 그 표정 하나로 산 것 같아. 맞아. 그런 기분이 들어. 이 사람 웃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은 일본 사회 전체와 맞짱을 뜨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 이거는 무라카미 류는 못하는 거예요. 관종이기 때문에 자기 사는 공간에서 미움받는 거 못 견디는데 아니 왜 무라카미도 반도에서 나가라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일본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왜 그 진짜 아나키스트잖아. 아이 근데 이 사람은 나 아나키스니까 원래 이런 컨셉이 하면서 떼떼떼떼 거리는 게 있다면 하루키는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좀 다른 거지. 자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은 당연히 상실의 시대죠. 그죠. 상실의 시대는 원제가 노르웨이안 우드입니다. 노르웨이 숲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노르웨이산 가구 정도의 뜻이에요.
아니 비틀즈 노르웨이 숲이 그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구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하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결국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와서 잘 안 팔렸던 게 우리나라에선 상실의 시대로 바꾸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초월 번역에 참 참리 같아. 네. 조을 번역에 참내 많습니다. 사랑과 영혼 그치, 맞아. 최고야. 맞아. 바람한 게 사라지다도 그렇고. 이 상실 시대를 얘기하려면은 상실 시대가 9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에선 학번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영혼의 필독서 같은 그런 참서처럼 영혼의 필독서. 이렇게 읽혔던 데의 맥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원소스 멀티유즈가 돼요. 문학 소년으로서의 그 어필과 포르노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시대성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디 펄프지로 되어 있는 야서를 들고 있다가 여자 동기한테 걸린다면 너 대선이 이 새끼 이딴 거나 읽고 다니니? 지만 이 변태. 그거보다 훨씬 야한 대선이 너 학번 대봐. 뭐 그런 겁니다. 대자보 쓸 것이야. 뭐 이런 거지. 그거보다 훨씬 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상실의 시대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보면 너 좋은 책이 있는구나. 문학 청년. 이게 왜냐면 하루키의 자기 정체성 고백에 가깝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뭐 대충 내용이야 이제 뭐 그런 건데 제가 왜 그런 얘기냐면 하루키가 기본적으로 끝까지 이제 견지한 게 뭐냐면 자기는 스노비라 이거야. 자기는 속물이라 이거야. 왜? 자기는 자본주의에서 소비주의를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거 없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스키를 먹어야 되겠고 미도리 샤워. 끊임없이 나오는 그 미도리 샤워. 위스키 하이볼 이런 거 먹어야 되겠고 재즈 LP를 굳이 돈 들여 사야겠어. 근데 이걸 하면 전공투 세대 그 혁명 진지한 세대들한테 욕을 먹어. 손가락질 받죠. 손가락질 받죠. 자, 근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잘못된 놈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긍정해내거나 나 원래 이런 놈이야라는 거에 그걸 성찰해내는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는 그 내용과 우리나라 문화 매체에서 비슷한 장면 아마 모래시계에서 고현정 씨가 그쵸. 연기했던 그 여주인공의 고백일 거예요. 술 취해서 이러잖아. 나 사실 맥주 먹고 싶은데 프롤레타리아 흉내 내려고 나 소주 먹는다? 바로 그거예요. 그 고민인데 그래서 하루킨 선택한 거죠. 나 안 되겠어. 난 재즈 들어야겠어. 나 하이볼 먹어야 돼. 나 이거 위스키 내가 해야 돼. 나 이거 안 돼. 라는 걸 선언한 건데. 사케가 몸에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동권이 이제 그 아사마 산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점 사회와 조금 이제 그런 붐이 잦아들 때가 90년대 X세대의 등장과 함께 네. 90년대 학번들이 이제 그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은 진짜 이 하루키가 말한 바로 그거에 내추럴 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비주의 그 자체로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고무신이 아니라 나이키 신고 프로스펙스 신던 애들이란 말이야. 공산품을 신고. 상실의 시대 우리나라에서의 대성공은 일본에서도 성공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건데. 그래서 90년대 학번들이 그걸 그렇게 읽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너 왜 나이키 신고 다니니? 우리 흔히 말도 너 왜 미제동물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나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미제의 검은 쓴물. 콜라는 미제의 검은 난물입니다. 우린 그냥 퉁쳐서 미제 똥물이었어요. 둘 다 똥물이었나요? 네. 그 구분은 해줘야지. 빡빡했네. 영화학과가 빡빡했네. 똥이야. 근데 우리 학교 선배들이 더 순수하지 못했구나. 왜? 그 똥맛을 봤으니까 하나는 쓴물이고 하나는 단물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그러네. 먹어봤구나. 회색이구만 회색. 사람들이 이거 연회색인데 연회색. 저는 똥색이었습니다.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애들이 당연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상실 시대의 그 느낌이 내가 다 알려줘. 내가 왜 그런지 난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잠깐만 요거 내가 가져왔어. 대표님 상실 시대 갖고 왔어. 상실 시대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미도리가 네. 투덜투덜 미도리가 엄청 말이 많잖아요. 여자가. 미도리가 투덜투덜 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포크송 클럽에 들어갔어.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엉터리 같은 놈들의 소굴이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일이야. 거기에 들어갔더니 우선 마르크스를 읽으라더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라는 거야. 포크송이란 사회와 기본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따위의 연설을 하고 말이지. 민중과외인 거죠, 일본판. 그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마르크스를 읽었어. 하지만 무슨 소린지 통 알 수가 없더군. 가정법 이상으로 말이야. 겨우 3페이지인가 읽다가 내던져 버렸어. 그리고 다음 주 모임에 가서 읽어봤지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야. 문제의식이 없다느니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느니 하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나는 단지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요 얘기도 있어요. 이들은 모두 엉터리 같은 가짜들이라고 말이지. 적당히 그럴듯한 말을 짓거려대면서 우쭐해져가지고 새로 입학한 여학생을 감탄시키고는 스커트 속에 손을 집어넣는 일밖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바로 그 혁명과 성욕의 만남이죠. 그죠? 그자들은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머리를 짧게 깎고 미쓰비시 상사나 TBS, IBM, 후지은행 같은 대기업에 재빨리 취직해서 마르크스 따위는 읽어본 적도 없는 귀여운 신부를 맞아들이고 어린애를 낳으면 제법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산학협동체 분쇄는 무슨 놈의 산학협동체 분쇄야. 너무 우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대단해. 이게 신랄하죠. 잠깐만요. 산학협동체 분쇄는 그 산학협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과 네. 대학교가. 그러면은 이 신성한 배움의 전당에 그 자본의 노예. 더러운 기업의 자본이 해서 학생들을 타락시킨다. 약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걸 분쇄하겠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왜 분쇄한다 실컷 떠들어 놓고 결국 왜 거기 그런 간다 노예가? 이거지. 여기다 이제 또 여혐 것도 있어요. 이게 하루키가 확실히 토해내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솔직히 본인의 말이지. 본인의 말이지. 어느 날 우리 모두 야간에 정치 집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여학생들은 모두 각기 밤참용 주먹밥을 20개씩 만들어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어. 웃기고 있어. 정말 이건 완전한 성차별이었어. 하지만 항상 소란만 피울 수도 없어서 나는 잠자코 주먹밥 20개를 만들어 갔거든. 매실 장아찌를 넣고 김으로 말아서. 우리로 치면 이제 김치만 넣어서 말아가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 미도리의 주먹밥은 속에 매실 장아찌밖에 들어있지 않고 반찬도 안 챙겨왔다고 투정하는 거야. 다른 여학생의 주먹밥 속에는 연어나 명란젓이 들어있고 달걀 부침도 싸왔다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혁명 운운하며 떠들고 있는 자들이 왜 겨우 밤참용 주먹밥 따위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걸까? 일일이 속에다 매실 장아찌를 넣고 김으로 말았으면 고급이잖아. 굶주리는 인도의 어린애들을 생각해봐. 여기 옛날엔 옛날인 게 요즘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인도야. 이게 그 하루키가 이때 뭐 어른한테 이런 말을 쓰는 건 웃기지만 입이 터져가지고 방언 터지셨어요. 막 이 대사가 필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막 눈앞에 본 것 같지 않아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세대가 하루키의 이런 대사들의 사이다를 느낄 세대가 대학생이 되고 했을 때 90년대 학번을 받게 됐을 때 상실 시대가 한국에서도 크게 터지게 됐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죠. 이런 문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국제화의 어떤 하나의 문제란 문제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외국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여와서 그게 먼저 소비되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옛날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점이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산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어느 나라라고 치면은 이미 발달된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만들어서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폴더폰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그러면 그 산업이 육성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많이 모방하면서 그 우리나라 문학의 발전이 좀 정체된 게 있어요. 동시에 비토도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왜냐면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류의 약간 수다스럽고 이때는 좀 그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문장을 누구야? 흔히 말하는 일본 문학 하면 물론 일본에서는 옛날에 이제 노벨상 타기 전까지 그분자체도 고풍스럽다고 해서 약간 아재 문학이라고 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그런 뭔가 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다듬은 문장이 아니라 뭔가 이분은 대중소설과 흔히 말하는 순문학이라 사이에 어딘가 있는 것만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설 작법이 달라요. 되게 뭔가 그러니까 묘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뭘 하나 하면은 뭘 입었네, 뭐가 있네, 없네, 무슨 색깔이네를 막 설명을 다 하잖아요. 전나무가 예를 들어서 굵어. 아주 오래된 수령의 전나무가 전나무 참 굵었다. 어느 정도로 굵었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커다란 곰 4마리가 동시에 발톱을 긁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전나무였다. 이게 4차원이잖아 살짝. 근데 주절 되는데 그전까지 일본 문학이 그런 게 있었죠. 하이쿠의 전통이 있었잖아. 문장 하나하나를 최대한 가성비 좋게 절제해서 최대한 짧게 그러나 정조를 표발하는 이런 문장을 썼는데 똑 떨어지게. 근데 이게 여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에 소설을 쓰게 된 현실적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바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습작 기간에. 그러면 손님 오면 칵테일 하나 말아드려야 되고 손님이 떠나면 다시 그릇을 잔을 싱크대에 바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헹궈가지고 다시 수건해서 진열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 손님 상대하고 할 때는 머릿속에 문장을 생각해 놓고 있다가 빨리 써야지 하면 방언 터지는 거야.
한참 이런 하루키 풍의 이런 그런 우리나라 작가분들의 그 있었지 않나 이 쪼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었죠. 왜냐면 이게 에센스만 뽑아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를 긍정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중경사님을 보면서 재즈바에 간다. 낮에는 중경사님을 보았지. 그리고 난 지금 재즈바에 가고 있어. 우리 또 90년대 재즈바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랄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심어준 건 맞아. 내가 돈을 쓰는 건 건강하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왜냐면 이 하루키 상실 시대도 단순히 내가 소비주의의 산물로서의 속물이다가 아니라 자기의 탄생 배경과 사회의 맥락들을 짚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개인이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묘사하는 거지. 내가 그냥 나의 취향을 전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이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묘사해서 뭐 존 콜트레인 얘기 나오고 그런 무슨 어떤 영화 감독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근데 그걸 이제 에센스가 잘못 받아들여도 취향의 전시로 받아들인 거지. 내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힙스터적으로 존 콜트레인을 알고 뭐 뭐도 누구를 듣고 뭐도 알고 하면은 그걸 그리고 그런 걸 드러내면 어디도 가보고 뭐도 먹어보고. 그렇지. 그걸 드러내면 그게 옳고 그르고 되게 멋지고 그런 쿨한 거라고 인식되면서 이제 그런 문화신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제 개인적인 표현 약간 비린내 난다고 할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문화적인 것들 그거를 계속 나열한 이유는 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실의 시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입장에서는 자기 세대의 탄생설화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방언이 터진 거고 그래서 자기는 상실의 시대를 방언 엄청 터졌잖아요. 이 사람. 상실의 시대를 자기가 막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실의 시대로 대작가가 된 거야. 네. 그지? 갑자기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나중에 썼어. 이제 공포에 휩싸인 거야. 아니, 내가 그 전까지 열심히 썼던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방언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몇백만 부가 나가고 한국에서도 팔린다고 하니 너무 빨개 벗었잖아 자기가. 너무 아니,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없네. 자기는 그러니까 밤 11시에 비 올 때 옷 벗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노출이 지금 100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무대에 자기 조명을 받으면서 옷 벗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게 있었고 그 상실의 시대를 보면은 왜 드라마 추노에서 대길이 네. 대길이는 도망친 전현을 내가 잡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이 드라마를 추동하는 주인공의 욕망이잖아요. 심지어 언년이야 이름이. 언년이를 내가 잡겠다. 그게 사랑인지 분노인지 자기도 아직은 잘 모르는 집착인지. 만나봐야 알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상실의 시대를. 주인공 남자애가 이 작중 세계관의 최고 미녀인 나오코와 자는 거예요. 최고 미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일 좋아하는 자기 아니, 애정도가 제일 높은. 그게 세계관이지. 여기 지적 화자에. 애정이 높다고 이쁘다로 치환하는 이 소년적 세계관이구나. 이 책은 소년적 세계관으로 아직 쓰여졌기 순수요. 때문에 소년적 세계관을 존중해줘야 우리 돼. 홍 작가님 순수요. 근데 나오코는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도리한테 다시 돌아가잖아. 이때 사실 주인공은 인간관계적으로는 잘하진 않았어요. 나오코가 정신이 건강, 원래 정신병 다니잖아, 얘가. 정신이 건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오코의 육체가 살아있어서 자신의 섹스 상대가 돼준다면 미도리는 사실 차선책이거든요. 근데 미도리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자기를 여전히 좋아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미도리한테 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보험 그래서, 아니야 보험. 그래서 이걸 어쩌질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떳떳지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도리랑 사귀고는 싶고 어쩌질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미도리 품에 안겨서.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라카미 하루키 입장에서 빨개 벗은 겁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미도리 그 소설 내면적인 걸 얘기해 보자면 뭐 어설프게나마 미도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대사는 다 미도리의 대사예요. 네. 미도리는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뭘 파고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싫으면 싫고 아니면 아닌 거고 모르겠으면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 주인공과 그리고 주인공의 죽은 나오코나 이런 사람들은 복잡해 사람들이 꼬여 있어. 뭐 이렇게 뭐 이래. 근데 그리고 매몰돼 있어. 어떤 감정에. 사람들이 좀 아프지.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상처가 완벽히 아물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안고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배우는 단계의 얘기죠. 그늘을 말려주는 사람 옆에 가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말리는 거죠 몸을. 그죠. 영국식으로 말하면 미도리가 상징하는 커먼 센스? 상식이겠죠? 그렇죠. 미도리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에 여사 제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미도리에 대한 묘사가 웃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딱히 막 아주 보고 싶은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보다 보면 이렇게 눈에 걸려서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항상 그런 사람과 결국 맺어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오직 하나만 봤던 젊었을 때 순수한 열망은 그때뿐이다라는 걸 상징하기도 하지. 젊었을 때 내가 그거 하나만 본 거지. 내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살면서 누군가 시야가 함께 편협했던 거죠. 그치?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그거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함께했던 한 번에 찬란했던 과거 단 한 순간에 근데 그 사라지고 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일본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웃긴 게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은 네. 우리 상실세 처음 읽고 애들끼리 얘기 나눌 때 있잖아. 확실히 우리도 애였던 게 미도리 얘기는 거의 안 했어. 나오코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코에 집착하는 그 심리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코는 사실 내 친구가 사귀었고 내 친구가 죽어서 나오코는 내 친구를 못 잊고 그래서 나도 나오코한테 대시할 기회를 놓치고 근데 결국 나오코와 나랑 어떻게 어쩌지 했는데 나오코가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오코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의 그 망실감에 대한 부분이 네. 우리 어릴 땐 그게 더 컸거든. 그렇지 뭐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근데 사실 엄밀히만 상실에서 그 부분은 그냥 동인일 뿐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때는 많이 하지 않았어. 그때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상실의 시대에 미쳐가지고 앞에 얘기만 했어. 그 앞에 그 감정에 서로 중2병 쿨병 걸려가지고 아 그래 사랑했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 어떤 자국을 남기고 갔어 막 이랬다니까. 그랬지. 그땐 그리고 막 이런 설문 남자들끼리 딱 모이면 상실에서 읽어봤어? 당연히 다 읽어봤지. 그러면은 너의 이상형은 미도리야, 나오코야, 레이코 여사님이야. 아 그래? 우린 좀 다른 기준이었어. 이게 약간 선배님이 술 먹으면 이런 거지. 너에게 나오코 같은 존재는 뭐하니? 주먹이 힘들어한다. 영화입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대표님, 내가 듣는 순간 주먹이 힘들어왔어. 이렇게 생리현상으로 바로.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똑같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는 약간 레이코과예요. 막 이러면서 남자를 만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광경인데, 그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무라카미 류 얘기도 해야 돼요. 네. 무라카미 류 같은 경우는 에라 모르겠다지. 한 단계 더 나가봐라.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시선은 자꾸 전공투가 추구하는 그 사회적 정의와 자기의 욕망 사이에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다 못해 사람이 좀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성찰과 극복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네. 류는 이제 진짜 에라 모르겠다. 뭐 그지 소아시지. 이것이 자본주의 네가 저질러 놓은 결과를 봐. 뭐 어쩌라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를 네. 제가 20살 때 읽었는데 이게 영화로는 도쿄 데카당스죠. 네. 포르노야 그냥. 뭐 이게 외국 미군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섹스 묘사가 많고 막.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시절에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 있는 점령군이 들어와 있는 네. 일본의 어떤 그런 현지적인 상태. 거기서 사람들은 혁명을 부르짖지만 그것이 과연 유효한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세계에서 한 개인이 자아의 그 공허함을 섹스로 달래는 전형적인 그런 류의 서사인데 네. 그러다 읽다 보면 그 묘사도 되게 심각하고 나중에 읽다 보면 나도 헷갈렸어. 지금 주인공이 남자였나? 지금 남자가 남자랑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야? 뭐 플러스 뭐 ACDC야? 뭐 정류 교류 진류 뭐야? 나 잘 모르겠어 막. 그래서 그 아줌마 팔 잘랐어 안 잘랐어? 뭐 이런 얘기까지 간단 말이야. 자본주의의 타락과 허무 그거에만 딱 집중을 해서 그냥 쿨하게 써내려 갔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도 성공해서 무라카미 류가 놀랐습니다. 네. 사실 몹시 대강 쓴 소설인 건 맞아요. 본인도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차원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원하게 그냥 질렀잖아. 근데 또 뜨길래 무라카미 류는 또 관종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공부에 더럽고 이건 아닌데 무라카미 류는 잘 됐다 이러면서 방송국에도 나오고 막 이런 두 사람이 별의별 걸 다 하시더라고 진짜. 그런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무라카미 2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관찰자로서 네. 아무래도 관찰자 성향의 사람들이 더 소설을 쓰긴 좋겠죠. 그렇죠. 그 세대의 풍경이 참 잘 묘사돼 있죠. 특히 상실시대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게 되는 그 내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정체성 고민. 차라리 속 시원하게 진짜 열정적으로 뭐 하든가. 그쵸. 아니면 아예 보수적으로 그잖아. 저런 건 쓸모없어. 난 사시나 봐야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사람의 그 애매함. 왠지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막 그렇게 그걸 타오르는 나는 그런 추동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닌데. 이게 모순이죠. 자, 사회주의 운동은 실패했어요. 자본주의는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은 몰랐겠냐 하면 사회생활 잘하고 그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거꾸로 전공투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건 거꾸로 자기의 운동이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일본의 80년대 이때 자본주의의 꿀물을 자기도 먹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부역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부역 자체지. 근데 부역 말고 또 어떤 탈출구가 있어? 근데 없지.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지금 말해놓고도 그러니까 모순인 게 네.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흑백 암수 뭐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는 흑백과 암수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이제는 현자 타임이 오고 나면 이 세대가 근데 왜냐면 그런 자기한테 남은 걸 먼저 사람은 쳐다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글거리 좌파적인 세계관, 진보적 세계관.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개로 살지만 그렇더라도 개를 때리거나 여자를 때리거나 사람을 일단 때리면 안 되죠. 애를 아니야 저기 약간 아니야? 전철 타고 오는데 약간 이렇게 또 아니야? 한번 칠 뻔했어. 왜 또? 그럴 뻔했어. 근데 어쨌든 네. 사람을 치지 말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죠. 어린애를 뭔가 학교에 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가치가 그게 뭐 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건 그 자체로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좌파적인 그 어떤 무브먼트가 남겼던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건 네. 맞거든. 그리고 그 유산은 조건이잖아. 지금 우리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승패로 생각했는데 그죠? 아니었다는 걸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네. 결국은 후자가 더 예술적으로 위대한 건데 결국 이 거대한 모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예술을 저희가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왜 오늘 방송 처음에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좀 웃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마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에 상실의 시대를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아디다스를 신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디다스를 좋아하면 쓰레기구나 라는 이상한 등식 있잖아. 그리고 콜라를 먹고 싶지만 왠지 민족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예를 들어 나 저 레코드판 사고 싶은데 저건 미제국주의. 뭐 장사익을 사야만 될 것 같고. 송골매만 좋아하며. 그러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작품인 거죠. 위로도 되고 어떤 말을 한다는 거, 무언가를 주장하고 떠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게 정의에 투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권리라는 느낌을 줘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행을 잘 탄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이 적절했지. 이게 바로 이분이 좀 늘 시간과 그 TPO가 맞았을 때 작품과 예술과 예술 세계관이 정말 적재적소에 딱 존재했을 때 터지는 바로 그 자체인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 이 양반도 상실의 시대 이전까지는 시대 정신, 유행과 본인의 작품이 덜 끄덕거렸어요. 그러다 상실의 시대에서 우연히 맞아 떨어진 후에는 마치 톱니바퀴가 한 번 맞물려 들어가면 계속 맞는 정확되듯이 것처럼 이제 계속 맞고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편은 하겠습니다. 네. 혁명이 지나간 자리 한국편 보다 첨예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하게 되겠고요. 일본 혁명이 실패했고요, 대표님. 네. 시호님 한국은 성공했죠. 네. 성공과 실패가 만들어낸 다른 풍경을 내일 1부에서 더 재밌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강호 대장입니다.